우리 주인공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축배를 들기도 전에 그 악명 높은 트럭훈이 덮치면서 즉사하고 말죠. 캠퍼스에 가면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겠다던 그의 달콤한 꿈도 거기서 끝이 났고요. 주인공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는 판타지 세계에서 이안 레이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웬걸, 떵떵거리는 귀족 가문은커녕 아주 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세계에서는 불길하게 여겨지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죠. 몇 년 뒤에 부모님과 두 형은 돈을 벌러 나가버리고 이안은 어린 여동생과 단둘이 남겨져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어요. 하지만 또래 아이들은 이안의 검은 머리 때문에 항상 그를 피했죠. 결국 이안은 왜 하필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상황에서 환생한 건지 좌절하며 한숨만 푹푹 쉬어요. 그때 갑자기 눈앞에 상태창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안이 드디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기대감을 품으려는 찰나. 시스템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팩트 폭력을 날리며 희망을 짓밟아버려요. 그래도 이안은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애초에 대단한 걸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농부 말고 다른 게 될 거란 꿈조차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죠. 여동생에게 구운 물고기를 잔뜩 먹인 후 이안은 디저트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해요. 그렇게 숲으로 들어갔고 여동생은 야생베리를 오물오물 먹기 시작해요. 동생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짐승이 그들을 덮쳤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곰이었어요. 곰이 뼈가 시리도록 무섭게 포효하지만 이안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 꽉 끌어안아요. 짐승이 막 그들을 해치려는 찰나 뒤에서 마법의 불꽃이 확 피어오르더는 단 한 방에 곰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안이 호기심에 가득 차 쳐다보자 안경을 쓴 한 여성이 나타나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혼잣말을 해요. 그녀는 이안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곳이 펠덴베르크 영지가 맞냐고 물어요. 이안이 맞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바로 떠돌이 마법사 에리디스였던 거예요. 이안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안이 아는 마법사는 전장에서 우아한 기술과 엄청난 파괴력을 뽐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이안은 도대체 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네 같은 쓰레기 마을에 온 건지 의아해하죠. 그때 에리디스가 이 마을에 사는 검은 머리 소년을 찾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검은 머리 소년 앞에 서 있으니까. 이안 말고 다른 검은 머리 소년이 또 있는지 묻죠. 이안이 영지 내에서 검은 머리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대답하자 에리디스는 제대로 찾아왔다고 결론을 내려요. 이안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에리디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에리디스의 스승인 시공간 마법사가 그녀에게 이 영지로 가서 검은 머리 소년을 찾아 제자로 삼으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 하고 약속하면서요. 지금 에리디스는 이안 앞에 서 있으니 그냥 이안을 제자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건지 고민에 빠져요. 이안의 머릿속도 복잡했어요. 마법사는 위험한 존재라고 들었는데 눈앞에 에리디스는 꽤 친절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아까 그 거대한 곰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걸 보면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죠. 그때 이안이 에리디스에게 아까 쓴 마법에 대해 묻고 에리디스는 이안이 마법에 진짜 관심이 많다는 걸 눈치채요. 이안은 마법이 무서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에리디스는 별거 아니라며 배우기만 하면 이안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줘요. 사실 누구나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이안은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라요. 자기도 진짜 마법을 배울 수 있냐고 간절하게 묻자 에리디스는 당연하다고 대답해요. 좋은 스승만 만난다면 누구나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안의 머릿속에 꿈 같은 미래가 스쳐 지나가고 에리디스가 자신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고 묻자마자 이안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해요. 드디어 인생이 바뀔 기회니까요. 이안의 부모님과 영주에게 허락을 받은 후 에리디스는 이안을 데리고 떠납니다. 에리디스는 이안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이안은 절대 이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에리디스는 이안 앞에 엄청나게 두꺼운 책 하나를 툭 던져요. 그건 마로니우스어로 쓰인 마법의 기초책이었고 이안은 그걸 무조건 익혀야 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하자 상태창에 마로니우스어 학습 진행도가 뜨는 거예요. 이안은 책을 보며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고 한 챕터를 끝낼 때마다 에리디스가 다음 챕터를 넘겨주는 시기였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안은 마침내 마로니우스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시스템은 그가 아크메이지의 공식 마법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줘요. 이걸 해내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에리디스는 이제 이론 수업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더니 에리디스가 다짜고짜 이안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안은 허공을 가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스승님한테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따져요.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거라곤 마로니우스어밖에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그러자 에리디스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이안에게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쳐요. 하지만 이안은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목소리를 들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귀에 들리는 건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을 걸어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있다며 깜짝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이안은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바로 마로니우스어라는 걸 깨달아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바람을 조종하면서 이안은 드디어 새로운 스킬인 바람 마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땅에 착지하자 스승은 그를 놀리면서도 위대한 자연의 신비에 대해 설명해줘요. 마법사란 대자연의 신비와 소통하며 그 힘을 빌려 쓰는 존재라고요. 그게 바로 마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제 이안이 바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스승은 다음 신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차례라고 말해요. 이안이 다음 경험도 준비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하자 에리디스는 다음 도전 과제가 바로 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안은 거친 물 속에 던져지고 익사할 뻔한 위기를 겪은 후에야 물 마법 역시 마스터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에리디스는 얼음 마법이 남았다고 말하고 이안은 곧바로 얼어붙은 평원에 던져져 추위로 얼어 죽을 뻔하죠.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도 배워버리고 에리디스는 이안의 학습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며 칭찬해요. 하지만 이안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려서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쉴 틈도 주지 않고 에리디스는 다음으로 불마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요. 이안은 거대한 불길 앞에 던져졌을 때 진짜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하죠. 하지만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불마법까지 터득해냅니다. 스승은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이 땅마법이라고 알려줘요. 이안은 깊은 동굴 속으로 보내지고 길을 찾아 헤매던 중 머릿속에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안은 자신에게 땅 마법의 적성이 부족하며 다른 훈련을 통해 경험치를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때 눈앞에 상태창이 나타나더니 마법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보너스 스킬 포인트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안은 자기가 스킬창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이건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기 캐릭터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안은 도통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땅 마법의 숙련도를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스킬을 올리는 순간 화면에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마침내 땅의 마법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또렷하게 듣게 되어 이안은 드디어 땅 마법까지 배웠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이제 밖으로 나가 스승님께 성공했다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때 이안이 길을 밝히려고 손에 든 횃불에 불마법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빛은 너무 싫다는 목소리였어요. 이안은 깜짝 놀라 땅 마법이 말하는 거냐고 묻지만 목소리는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어둠이었어요. 잠시 후 이안은 동굴 밖으로 신나게 뛰어나와 스승에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땅 마법만 배운 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그림자 마법까지 배워버렸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에리디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항상 겁 많고 부끄러움 타는 어둠의 목소리를 이안이 들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안은 스승님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적인 표정을 보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요. 에리디스는 그저 이안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산을 내려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안은 신이 나서 다음엔 어디로 이동하냐고 묻지만 에리디스는 이안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답해요. 에리디스는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작별을 고하죠. 그녀는 한 방향을 가리키며 이안에게 크로날리크로 가서 시공간 마법사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해요. 만약 이안이 시공간 마법을 통달할 운명이라면 그곳에서 시공간 마법사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해주면서요. 이안은 그 말을 듣고 완전 넋이 나가버려요. 자신이 그런 엄청난 마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실 에리디스가 이렇게 갑자기 그를 떠나보내는 이유는 이안이 신비에 대한 타고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직감이 맞다면 이안은 분명 시간의 힘까지도 다룰 수 있을 테니까요. 떠날 제비를 마친 후 에리디스는 이안에게 3년 뒤 드로나임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해요. 이안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하면서
시공간 마법사 회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죠. 스승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던져준 임무이긴 했지만 이안 역시 내심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그때 북쪽으로 갈 동행을 구한다는 어떤 난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시공간 마법사 회의가 열리는 곳도 북쪽이고 마침 시간도 여유로웠기 때문에 이안은 당분간 그들과 함께 이동해보기로 마음먹죠. 그 후 북쪽으로 향하는 이안과 일행들이 밤이 되어 야영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여정을 이끄는 사람은 릭이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토끼발 상단의 마스터였어요. 릭이 이안에게 북쪽으로 가는 건 처음이냐고 묻자 이안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가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릭은 이안이 드래곤 산맥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걸 눈치채요. 이 산맥에는 무려 드레이크가 출몰하거든요. 릭은 이안에게 싸울 줄 아는지 아니면 적어도 도망치는 방법은 아는지 물어봐요. 이안은 솔직하게 둘 다 별로 자신 없다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릭이 왜 갑자기 자기를 끌어안고 친한 척을 하는 건지 의아해해요. 이안의 대답을 들은 릭은 충격을 받으며 이안이 꽤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직업이 뭐냐고 묻고 이안은 조심스럽게 자기가 마법사라고 대답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릭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지금 한 말이 진심이냐고 소리쳐요. 릭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놀라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버렸죠. 함께 있던 용병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안은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걸 보고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보죠. 릭은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면서도 갑자기 이안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아부를 떨기 시작해요. 반면에 용병들은 이안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비웃기 시작하죠. 저렇게 깡마른 녀석이 마법사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요. 저런 녀석이 마법사면 개나 소나 다 마법사라고 말하며 조롱하죠. 이안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황당해하고 있을 때 파란머리 한 여성이 후드를 푹 눌러쓴 채 다가와 이안에게 조언을 건네요. 만약 진짜 마법사라면 저 용병들이 입을 다물도록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요? 이안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하길 용병들이란 원래 만만해 보이면 누구든 깔보는 족속들이라 마법사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얕보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힘을 보여주면 그들이 이안을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앞장서서 보호해줄 거라고 말해요. 이안은 그녀의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힘을 보여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으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죠. 바로 그때 한 용병이 자비가 반막을 접시에 침을 뱉더니 나뭇잎으로 문질러 닦는 모습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걸 보니 이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순간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그 용병은 기겁을 하죠. 이안이 성큼성큼 다가가 도대체 왜 접시에 침을 뱉냐고 따져묻자 얼굴에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를 해요. 그는 그냥 접시를 깨끗하게 닦으려던 것뿐이었다고 변명하고 이안은 물로 씻었어야 하지 않냐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쭈뼛거리며 물은 더럽다고 말대꾸를 해요. 이안이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묻자 물에는 석회나 진흙, 기생충 같은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물로 접시를 닦을 순 없다고 대답하죠. 오히려 침이 물보다 더 위생적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안은 진짜 멘탈이 나갈 뻔이에요. 중세시대의 위생관념이 이따위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폭발하기 직전에 이안은 마법의 힘을 개방해 모닥불을 무섭게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용병들에게 당장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해요. 이안이 얼마나 빡쳤는지 직감한 녀석들은 그 즉시 쏜살같이 냇가로 물을 뜨러 달려가죠. 그날 밤늦게 용병들이 숲속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보여요. 알고 보니 캐시라고 부르던 그 파란머리 여성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도적대에게 납치당하는 캐시를 발견하는데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도적들이 쏜 화살에 맞고 맙니다. 용병들은 즉시 무기를 빼들고 도적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순식간에 양측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캐시를 둘러엎고 있던 고족두목은 갑자기 캐시에게 콱 물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땅에 떨어뜨리죠. 양쪽이 정신없이 싸우는 틈을 타 캐시는 잽싸게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칩니다. 도적도목은 부하들에게 타깃이 도망쳤다고 소리치며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해요. 한편 텐트 안에서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자던 이안은 어둠이 그를 깨우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소리를 들어요. 때마침 릭이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밖에서 큰일이 났다고 다급하게 외치죠. 그 사이 도적들은 용병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자비 없이 베어버리고 있었어요. 나무들에 숨어있던 캐시는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잡힐 거란 생각에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도적 중 한 명이 그녀가 숨어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칼을 겨누며 발을 잘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쳐요. 도망칠 곳이 없어진 캐시는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그놈이 막 캐시를 해치려는 찰나 갑자기 그 도적이 저 멀리 붕 날아가 처박히는 거예요. 캐시가 도대체 누가 자기를 구해준 건지 뒤를 돌아보는데 놀랍게도 이안이었어요. 이안은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나머지 일행들도 재빨리 그 뒤를 따르죠. 바로 그때 이안이 어둠을 달아 도적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당황한 도적들은 허둥지둥 횃불을 켜보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었어요. 반면 이안은 영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훤히 볼 수 있었죠. 이안이 일행을 안전하게 이끌고 도망치려는데 횃불을 든 도적 한 놈이 갑자기 그들을 발견하고 릭을 베려고 달려들어요. 그 순간 이안이 도적이 들고 있던 횃불의 불꽃에게 그놈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자 불길이 사납게 솟구치듯 자비 없이 그놈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본 나머지 도적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를 느끼죠. 이안은 이 정도면 도적들이 겁먹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요. 도적 두목은 자기들을 공격한 게 마법사라는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오히려 부하들에게 저놈을 잡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드레이크가 튀어나오더니 도적 한 명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이안조차 그 야수의 소름 끼치는 존재감에 자기 눈을 의심해요. 드레이크가 도적 두목과 코앞에서 마주치자 두목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튀어버려요. 뜬금없이 드래곤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안과 나머지 일행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되죠. 이안,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해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창이 뜨더니 이안이 태고의 신비를 목격했으며 새로운 스킬인 소환수를 획득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안이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특별한 힘이에요. 사실 이안 본인도 이 능력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엄청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저 무시무시한 드레이크가 예전에 만났던 그 신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걸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거니 일단 드레이크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죠. 이안이 조심스레 드레이크를 불러보지만 녀석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끔찍한 포효를 내질러서 이안은 물론이고 뒤에 숨어있던 여행자들까지 완전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이안은 꾹 참고 버텨내기로 해요. 지금까지 신비들에게 배신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레이크를 부르며 자기는 친구라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열심히 어필하죠. 하지만 온갖 손짓발짓을 다해도 드레이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에요. 다른 여행자들은 이안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 이안은 속으로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드레이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안 들렸거든요. 결국 이안은 포인트를 탈탈 털어서 스킬 레벨을 올리기로 결심해요. 소환술의 모든 포인트를 쏟아붓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자마자 소환술 능력이 상승했다는 알림이 뜨고 갑자기 드레이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안은 지체 없이 바로 드레이크에게 말을 걸죠. 드레이크는 이안에게 소리 지르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보라고 틱틱거려요. 이안은 아주 침착하게 자신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드레이크가 코웃음을 치면서 너 같은 한낱 인간이 나랑 싸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비웃어요. 이안도 쿨하게 그 말을 인정하면서 싸워봤자 자기들이 질 게 뻔하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드레이크는 그럼 지금 살려달라고 비는 거냐며 묻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이안과 일행을 잔뜩 조롱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안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어요. 왜냐고요? 적어도 당장 죽일 생각은 없다는 뜻이니까 최악의 위기는 넘긴 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드레이크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며 자기가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쾅 하고 포효를 내지르는데 여행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이안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멘붕에 빠지죠. 하지만 이안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건지 드레이크에게 당돌하게 물어보죠. 드레이크는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 말해야 하냐며 따져 묻습니다. 이안은 그저 자기가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물어본 거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드레이크는 이안이 아주 건방지다며 버럭 화를 내요. 한낱 인간 주제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일 따위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말로 해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안은 입씨름을 멈추고 직접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해요.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바람의 힘으로 감싸버리는데 그걸 본 드레이크가 깜짝 놀라죠. 이안은 자신은 그저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는 겸손한 마법사일 뿐이며 그래서 자신의 이 소박한 힘이나마 드레이크를 돕는 데 보태고 싶다고 아주 정중하게 말해요.
드디어 이 맹수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이안.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타이밍이라는 걸 직감하죠. 드레이크의 살기가 싹 사라진 걸 확인한 이안은 당장에 죽을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드래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레이크가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요구로 자신을 휘두르지 못하게 말이죠. 바로 그때 이안의 머릿속에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스쳐 지나가요. 신비와 교감하지 않고서는 마법을 쓸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신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스승인 아리타스는 신비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법사로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알려줬거든요. 순간 이안은 마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가 막힌 사회생활, 즉 눈치와 처세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안은 운에 맡겨보기로 하고 만능 상태창을 띄워요. 거기서 딱 지금 필요한 전문가급 소환 기술 항목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던 이안은 완전 경악하고 맙니다. 세상에 드레이크한테 술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덩치가 클수록. 더 독한 술을 주어야 한다고요. 술을 먹인 다음에는 간과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엄청나게 아부를 떨어야 한대요. 이안은 자기가 진짜 이런 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성격이랑은 완전 정반대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드레이크의 환심부터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안은 드레이크에게 선물이 하나 있는데 느려도 되겠냐고 슬쩍 물어봐요. 드레이크는 그깟 선물이 뭔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죠. 이안은 곧바로 릭에게 지시해서 당장 마차로 뛰어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독한 술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드디어 드레이크 앞에 술이 도착했지만 녀석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째째한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안은 인간 세상에서는 양이 적을수록 훨씬 더 비싸고 귀한 거라고 능청스럽게 둘러댑니다. 이안이 잔에 술을 따르며 한번 맛보라고 권하지만 드레이크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이안에게 소리를 질러요. 혹시 이 술에 독이라도 타서 자기를 해치려는 수작 아니냐고 의심한 거죠. 하지만 이안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안심시키고는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먼저 술을 마시겠다고 제안해요. 이안은 술을 꿀꺽꿀꺽 들이켜서 드래곤에게 이 술이 진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술이 어찌나 독한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드레이크도 마셔도 안전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때문에 여전히 찝찝해했어요. 그래도 이안이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며 끈질기게 권유하죠. 결국 드레이크가 술을 한 모금 맛보는데 세상에 흥분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 있죠. 드레이크는 이안에게 맛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땡긴다며 푹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실수록 더 기가 막히다며 계속해서 술을 권해요. 예상대로 드레이크는 마시면 마실수록 술에 흠뻑 취해버리죠. 무려 7통이나 마셔댔는데도 녀석은 끄떡없이 서 있었어요. 원래 이안의 계획은 드레이크를 완전히 꽐라로 만들어서 잠든 틈에 도망치는 거였는데 녀석의 주량을 보니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죠. 바로 그때 드레이크가 아까 이안이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자기가 왜 기분이 안 좋았는지 말죠. 이안은 드레이크가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넣으려 하자 깜짝 놀라서 쳐다봐요. 드레이크는 자기 둥지가 위치도 안 좋고 다른 애들 거에 비해 너무 비좁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항상 여긴 참 편안한 곳이라며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이안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엄청 경악해요. 저렇게 무섭게 생긴 얼굴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드레이크는 다른 놈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뒤에서 조롱하고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비참해져서 결국 자기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짠한 사연을 고백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고통에 찬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는데 기절해 있던 여행자들이 그 소리에 깼다가 너무 놀라서 다시 기절해버릴 정도였어요. 이안은 연인을 향한 녀석의 마음이 인간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느끼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상황을 이용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안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마법으로 둥지를 고치는 걸 도와주겠다고 호기롭게 제안해요. 드레이크는 이안이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지만 이안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덧붙이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릭은 이안이 손가락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며 깨어납니다. 일행이 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들은 마차 뒤에 타고 있고 이안이 그 마차를 끌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마차가 마침내 멈춰서자 캐시가 이안에게 드레이크는 둥지로 돌아갔나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드레이크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죠.
릭은 기겁을 하면서 드레이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냐며 난리를 쳐요. 하지만 이안은 여행자들을 도와주는 족간으로 드레이크와 거래를 했고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해줍니다. 캐시는 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짐작도 안 가서 어리둥절해하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위대한 마법사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했다며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예요. 사실 이안이 드레이크에게 건 조건은 둥지를 고쳐줄 테니 이 여행자들을 무사히 보내달라는 거였거든요. 어느새 릭과 일행들은 이안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진심을 다해 열창하며 이안이 어떻게 드레이크를 무찔렀는지 노래하죠. 순식간에 이안을 자기들이 모시고 보호해야 할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안은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황당해합니다. 이안은 떠나기 전 자기 없이 절대 먼저 출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도 자기가 돌아오면 바로 떠날 수 있게 채비해두라고 말해요. 이안이 떠난 후 일행이 모여 인원수를 확인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캐시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레이크의 등지에 도착한 이안은 그 꼴을 보고 본인조차 경황을 금치 못해요. 이안의 표정을 본 드레이크는 이제 와서 발 빼는 건 안 된다며 소리를 빽 지르죠. 하지만 이안은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저 견적을 좀 내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대죠. 사실 이안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빨리 둥지를 고쳐주고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대지의 신비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불렀는데 대지가 지금 그럴 기분 아니라며 오히려 이안에게 퍼럭 화를 내는 거 있죠. 이안은 대지가 자기한테 화가 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레이크가 대지와의 대화는 잘 끝났냐고 묻자 이안은 대지가 자기랑 말 섞는 걸 거부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대지의 기분이 좀 나아지면 다시 부탁해볼 생각이었죠. 이 말을 들은 드레이크는 둥지 고치는 걸 아예 포기해버려요. 전 여자친구는 자기의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는 롱테일 드레이크라고 정식으로 소개하며 이안에게 친구가 되자고 청합니다. 이안이 흔쾌히 수락하자 둘이 유대감을 형성하자 시스템에서 롱테일을 소환할 수 있는 스킬을 획득했다는 알림이 떠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이안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방금 막 친구가 되었는데 정작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찝찝함 때문이었죠. 롱테일은 이안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귀중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우린 이제 친구니까 원하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라면서요. 이안은 방을 가득 채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요. 스승님이 드래곤들은 보물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롱테일도 드래곤의 친척벌이니 이렇게 자기만의 보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안은 보석들 쪽으로 다가가서 대지가 이 보석들을 보면 자기 부탁을 들어줄 텐데 하고 아쉬워해요. 그러다 번뜩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안은 롱테일에게 바닥에 낙서를 좀 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예전에 스승님께 배웠던 마법진을 바닥에 쓱쓱 그리기 시작하죠.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신비가 삐쳐 있을 때는 마법진과 함께 선물을 바치면 직방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안은 마법진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보석을 하나 올려두고 다시 대지를 부릅니다. 대지가 다시 응답하자 그녀가 불평을 쏟아내기도 전에 이안은 둥지의 벽들을 매끄럽게 다듬어달라고 선수를 쳐요. 마법진 중앙에 놓인 보석에 반응한 대지는 흔쾌히 이안의 부탁을 들어주죠. 대지의 마법이 발동되자마자 둥지 전체가 순식간에 리모델링 되는데 그 광경에 롱테일조차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변한 둥지를 보며 롱테일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릴 뻔해요. 완전 감동받은 롱테일은 이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제 이 멋진 둥지에서 소울메이트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고 나중에 새끼들이 태어나도 아주 안전할 거라며 기뻐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안이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피를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롱테일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이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패닉에 빠진 롱테일은 이안을 붙잡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비명을 질러대죠. 롱테일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이안을 부르는 캐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롱테일은 그녀가 이안을 해치러 온 적이라고 오해하고는 앞을 가로막으며 엄청나게 사나운 포효를 내질러요. 하지만 캐시는 롱테일을 진정시키며 자기는 이안의 친구니까 제발 잡아먹지 말라고 부탁하죠. 그 말을 들은 롱테일은 금세 얌전해져서 캐시가 이안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길을 내어줍니다. 잠시 후 이안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안이 제일 먼저 찾은 건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었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옆으로 손을 더듬거리죠. 자기가 지금 캐시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만 캐시의 손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이안은 내 폰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하면서 눈도 안 뜬 채로 캐시의 손을 자기 폰인 줄 알고 계속 주물럭거려요. 그러다 캐시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고 나서야 자기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번쩍 눈을 뜬 이안은 자기가 캐시 무릎 빼고 누워있다는 걸 알고는 기겁하며 벌쩍 일어납니다. 둥지에 캐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이안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방금 전에 그 민망한 상황을 다 지켜본 캐시는 아직 정신이 덜 든 것 같으니 좀 더 누워있으라고 타이르죠. 하지만 이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일어나서 자기가 왜 기절했는지 곰곰이 생각해요. 롱테일과 교감하면서 소환술 레비를 너무 무리하게 끌어올린 게 원인이었죠. 그 순간 자기가 기절해서 벌어진 그 모든 창피한 일들을 캐시가 다 დას을 거라는 생각에 이안은 쪽팔려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이안이 황급히 화제를 돌려 롱테일은 어딨냐고 묻자 캐시는 롱테일이 방금 떠났다고 알려줘요. 이안은 벌써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건가 싶어 고개를 갸웃하죠. 이안이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캐시는 쿨하게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캐시가 어떻게 그 무서운 롱테일을 지나쳐 자기한테 올 수 있었는지 신기했어요. 캐시는 그냥 롱테일한테 자기가 이안의 친구라고 말했더니 순순히 길을 비켜주더라고 설명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대화가 대충 마무리될 즈음 캐시가 갑자기 이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습니다. 어젯밤에 산적들의 습격을 받은 게 사실 다 자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이안은 놀라서 아, 그래서 어젯밤에 캐시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퍼즐을 맞춰갑니다. 이안은 조심스레 캐시에게 혹시 그 산적들이랑 한패냐고 물어보죠. 캐시는 어이없어하며 내 얼굴 어디가 산적대 같냐고 펄쩍 뜁니다. 하지만 이안도 지지 않고 판타지 소설에서는 원래 엄청 예쁜 여자가 산적 두목인 게 국물이라며 자기 논리를 방어하죠. 결국 캐시는 이안이 전혀 모르고 있는 진짜 비밀을 털어놓기로 해요. 사실 자기 이름은 캐시가 아니라는 거였죠. 이안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안 놀라요. 속으로 이러고 나서 자기가 이 나라에 숨겨진 공주라고 하겠지? 하고 뻔한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테리안 가문의 루시라고 밝힙니다. 루시는 어제 그 산적들이 사실 자기 약혼자가 자기를 납치하려고 보낸 놈들이라고 고백해요. 이안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흔한 연인들의 사랑 싸움이구만 하고 넘겨짚지만 루시는 이안의 표정을 보자마자 그런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정색합니다. 루시는 약혼자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젯밤 일을 겪고 나니 도저히 혼자서 무사히 도망칠 자신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안에게 자기가 도망치는 걸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죠. 이안은 일단 루시를 진정시키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도망치려는 건지 차초지종을 묻습니다. 약혼자가 무슨 몹쓸 짓이라도 했냐고요? 루시는 무거운 입을 열어 테리안 가문이 피온납 지역을 다스리는 남자 가문인데 가문을 지킬 기사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항상 외부의 적들에게 위협받는 처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지전이 벌어져 가문이 멸문당할 게 뻔했죠. 그걸 막기 위해 테리안 가문은 전직 용병대장 출신인 기사와 루시를 정량 약혼시켰어요. 그가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용병단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가문을 노리던 외부 세력들의 위협은 확실히 줄어들었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약혼자도 난작 가문의 사위라는 지위에 아주 만족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놈은 자신의 지위로 얻은 권력을 마구 남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기만의 하렘을 차리며 루시를 완전히 바보 취급했어요. 이를 참다 못한 루시의 부모님이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 미친놈이 루시의 부모님을 독살해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안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루시는 그놈이 파혼당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짓을 벌였다며 치를 떨어요. 자기가 얻은 권력을 잃게 될까봐 루시의 부모님을 독살하고 하인들까지 입막음해버린 거야.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이 얘기를 듣고 이안도 우리가 지금 완전 인간 쓰레기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루시 말로는 그 자식이 아무리 전능한 척 굴어도 결국 자기랑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놈은 그냥 평범한 평민일 뿐이거든.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 그래서 루시가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 걸고 도망쳤다고 털어놔. 그 쓰레기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각오했으니까. 하지만 그놈 입장에서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니까 끝까지 루시를 쫓아올 게 뻔하잖아. 이런 상황이니 루시도 별 수 있나. 이안한테 제발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안은 이게 장난 아니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며 도망치는 건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해한 거야. 이안은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걸 깨달아 권력을 쥔 자들의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었지. 이 중세시대의 잔혹함 속에서 루시는 눈물 맺힌 눈으로 테리안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안에게 맹세하며 확신을 줘. 그러자 이안이 묻지.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냐고. 그리고 만약 자기가 배신하면 어쩔 거냐고 말이야. 루시는 그놈이 완전 쓰레기라서 이안이 자기를 그놈한테 팔아넘긴다고 해도 별 이득이 없을 거라고 대답해. 기껏해야 은하 몇 입 쥐어주고 끝날 게 뻔하거든. 반면에 자기는 이안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이안이 그 뭐든지가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루시는 이안이 원한다면 테리안 가문 전체를 줄 수도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려. 이안은 순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지. 가문을 통째로 주겠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루시랑 결혼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안 같은 사람한테 귀족과의 결혼이라니 이거 완전 인생 역전의 엄청난 기회인 거잖아. 하지만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막 시작한 마법사로서의 자기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하게 돼. 귀족으로 살면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기왕이 판타지 세계에 태어난 거 마법의 끝을 보는 데 인생을 바치는 게 훨씬 더 멋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 게다가 루시를 도와주면 마법사로서 실전 경험도 팍팍 쌓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거야. 거기다 쏠쏠한 여행 경비까지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일단 지금 당장은 추격자들을 쫓아내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기로 해. 이안이 입을 열더니 자기보다는 칼을 쓰는 검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루시한테 말해. 마법사는 전사가 아니니까 말이야. 루시가 또다시 설득 작전에 들어가려는 찰나 이안이 돈을 내겠다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 도망치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전적으로 루시 책임이라고 선을 딱 긋지.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루시가 얼굴을 감싸주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안은 완전 멘붕에 빠져서 허둥지둥 루시를 달래려고 애를 써. 자기는 그냥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혹시 자기가 뭐 심한 말이라도 한 거냐고 묻지. 다행히 루시가 오해를 풀어주는데 모든 게 다 고마워서 우는 거였어. 루시는 이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뚝뚝 흘려. 캬, 이 분위기 어쩔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안은 롱테일이 여자친구 만날 준비를 한답시고 태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롱테일은 이안을 보고 반가워하며 몸 상태는 좀 어떠냐고 물어봐. 이안은 괜찮다고 안심시키면서 아무래도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슬슬 산을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이안이 선물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롱테일은 별거 아니라며 쿨하게 넘기지. 그러더니 이안한테 자기 등에 타라고 해. 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거지. 이안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드레이크의 등에 올랐다. 바로 그때 롱테일이 루시한테도 빨리 타라고 소리치는데 루시가 이안의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거야. 이안은 기겁하며 롱테일이 완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서둘러 해명하지. 둘이서 이 문제로 투닥거리는 동안 루시는 드래고너인지 뭔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어. 이안이 루시에게 손을 내밀며 어서 타라고 해. 두 사람이 무사히 자리를 잡자. 롱테일은 신나게 내달리며 일행들이 있는 쪽으로 향해 한편 밑에 있던 다른 일행들은 릭을 설득하느라 난리였어. 도적대가 더 몰려오기 전에 빨리 이 역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야. 릭은 상인 두 면이 도적들이 계속 버틸 배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도망을 칠 건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 사람들이 릭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의견을 묻자 릭은 마법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해. 마법사를 믿는 쪽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지만 반대하던 상인은 완전 열을 받지. 릭이 이렇게까지 이안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안이 절대로 죽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허무하게 당할 약한 마법사로 보이지 않았거든. 다들 그렇게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10분 뒤에 상황이 완전 뒤집혀. 도적대가 진짜로 습격을 해온 거야. 일행은 도적들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릭은 기회가 있을 때 도망치지 않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지. 도적 두목은 징징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고통 없이 빨리 죽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놔. 릭이 두목한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안대를 찬 그 두목이 갑자기 여자를 넘기라고 하는 거야. 릭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서 당황하며 되묻지. 그러자 도적 두목이 너희 일행 중에 파란 머리를 한 여자애가 있는 거 다 안다며 실침이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해. 그제야 일행들은 이 도적놈들이 루시를 노리고 왔다는 걸 깨닫게 돼. 막상 루시를 찾아서 넘기려고 보니 불사. 루시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야. 도적 두목은 이것들이 자기를 갖고 논다고 생각해서 당장이라도 베어버릴 듯이 칼을 빼들어.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서 이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이안이 다가오는 걸 본 순간
일행들은 드디어 살았다고 환호성을 지르지. 도적 두목은 영문을 몰라 어리중절하다가 거대한 드레이크가 자기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해. 근데 이 두목놈, 눈앞에 닥친 위험보다 드레이크 등에 타고 있는 루시한테 시선이 꽂혀버린 거야. 부하들이 죽는다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다들 도망치라고 악을 쓰지. 도적들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친 후 릭은 루시한테 마법사님이랑 같이 있는 걸 진짜 천운으로 알려고 말해. 안 그랬으면 도적들한테 험한 꼴을 당했을 테니까. 근데 루시는 벽돌로 얻어터진 것처럼 핏떡이 된 사람이 자기를 동정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때 상인 중 한 명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 도대체 도적들이 루시에 대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냐고 말이야. 다른 동료도 맞장구를 치며 도적들이 도착하자마자 루시부터 찾은 걸 보면 뭔가 구린 게 확실하다고 추리해. 특히 천신교 출신 놈들 치고는 행동이 너무 끔찍하잖아. 이하는 천신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교단 이야기를 참 오랜만에 듣는다는 걸 깨달아. 알고 보니 이 세계의 주류 종교가 바로 천신교인데 교리상 신도를 노예로 만드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 하지만 인신매매범들이나 노예상인들은 그런 계명 따위 개나 져버린 지 오래지. 이하는 마법사와 드레이크까지 두 눈으로 보고도 놈들이 루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 놈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딱 사이즈가 나오잖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걸 직감한 이하는 이대로 가다간 결국 놈들이 루시를 따라잡고 말 거라고 판단해. 그래서 이하는 롱테일에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 롱테일이 당연히 된다고 흔쾌히 대답하자 이하는 저 도적놈들을 싹 다 쫓아내달라고 부탁해. 게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죽여버려도 좋다고 허락까지 해버려. 롱테일은 친구의 부탁이라며 기쁘게 받아들이고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적들을 쫓아 날아가지. 사실 이안도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았지만 여긴 죽고 죽이는 게 일상인 잔혹한 중세 판타지 세계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야. 이 험악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독해져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거지.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워지기 시작해. 또 드래곤의 언어를 너무 많이 써서 마력이 고갈된 거야. 이안이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부여잡자 루시가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하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하라고 챙겨줘. 이하는 괜찮다며 루시를 안심시키지. 두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릭이 딱 보고는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완전히 오해해버려. 잠시 후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나고 이하는 마차 뒤쪽에 누워 체력을 보충하며 휴식을 취해.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롱테일이 도적들을 해치울 때마다 이안한테 킬 알림이 뜨는 거 있지. 이안은 이 시스템이 너무 편해서 감탄하면서도 지금 당장 롱테일을 소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해. 그때 갑자기 롱테일이 텔레파시로 도적들을 다 쫓아냈다고 연락해와. 이안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지. 롱테일은 자기가 한 일로 친구가 기뻐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해. 진짜 천사가 따로 없어. 그러고는 롱테일이 벌써 떠나는 거냐고 묻고 이안은 그렇다고 대답해. 이안은 너무 아쉽지만 이제 진짜 작별 인사라고 말해. 롱테일은 산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안은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져. 대화를 끝내기 전 롱테일이 이안에게 불사조의 비밀에 관심이 있냐고 뜬금없이 물어봐.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리버데일에 도착하지만 이안은 롱테일이 해준 그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어. 롱테일이 북쪽 산맥에 얼음 불사조가 살고 있다고 알려줬거든. 그러면서 이안한테 꼭 한번 가서 확인해보라고 부추긴 거야. 이안이 아는 불사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잖아. 근데 원래 세계에서 알던 그런 흔한 불새가 아니라는 거지. 이 세계의 불사조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존재야. 얼음이든 바람이든 바위든 뭐든 간에 말이야. 환경 적응력이 최고 수준인 전설의 몬스터로 알려져 있거든. 이 얘기를 들으니 이안은 자기도 그 불사조를 소환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폭발하지. 어쨌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자 릭이 이안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은 이 영지의 영주를 만나러 갈 계획인데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 이안은 잠깐 고민하다가 루시가 무사히 도망치려면 영주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판단해. 릭은 오갈 데 없는 루시한테도 같이 가자고 권하지만 이안이 나서서 자기랑 루시는 여관에서 좀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나겠다고 딱 잘란 말해. 일행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데 루시가 한술 더 떠서 이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완벽하게 연인 행세를 해보려 릭은 거 보라며 자기 예상대로 둘이 사귀는 게 맞았다면서 아주 박장대소를 하지. 릭과 일행들이 떠나고 나자 루시가 이안한테 왜 평민들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냐고 물어봐. 이안은 자기도 농부의 아들인 평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답해. 루시는 이제 어엿한 마법사님이 되셨다고 일깨워주지만 이안은 자기 스승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이 길을 택한 거라고 말하지. 다정하고 예의 발랐던 스승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싶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안이 루시한테 다음 계획이 뭐냐고 묻자 루시는 외삼촌인 가티나 백작을 찾아갈 생각이라고 밝혀.
삼촌한테 지금 이 기막힌 상황을 설명하면 무조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 이한이 어머니랑 백정님이 되게 각별한 사이였나 보다고 짚어주죠. 루시도 대충 그런 셈이라고 대답해. 하지만 루시가 묘하게 말끝을 흐리는 걸 보고 이안은 그 삼촌이란 사람도 완벽한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눈치를 채지. 그래서 삼촌 말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고 슬쩍 떠보는데 루시가 발끈해서는 지금 우리 삼촌 의심하는 거냐고 소리를 빽질러 자기 삼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말이야. 이안은 루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방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삼촌이 진짜 좋은 분이긴 한가 보다고 결론을 내려. 루시는 생판 남보다는 삼촌이 훨씬 낫다고 해. 다른 놈들은 다 자기랑 결혼해서 한몫 챙기려고 만들 테니까. 그러더니 루시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이안 같은 사람이 청혼한다면 자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훅 들어오는 거 있지. 하지만 이안은 카티나 백작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끝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려. 루시는 귀족이 먼저 결혼해주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구냐며 투덜대지. 거기다 대고 이안은 세상에 널린 게 여자라면서 루시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려. 상처받은 루시는 화를 내며 먼저 획 가버리고. 이안한테도 진짜 최악이라고 쏘아붙이지. 잠시 후 여관에 도착한 이안은 종업원에게 며칠 묵고 싶다고 말해. 게다가 목욕탕도 쓰고 싶다며 금화가 두둑하게 든 주머니를 건네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냐고 묻지. 종업원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아주 싹싹하게 대답해. 당장 방을 준비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더니 종업원이 이안한테 일행인 루시도 같이 목욕할 거냐고 묻는데 루시가 부끄러워서 절대 안 한다고 소리를 빽질러. 이안은 자기가 들어가면 물이 더러워질까봐 그러는 거냐고 묻고. 루시는 어이없어하며 그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쏘아붙여. 루시가 진짜 그 이유를 내 입으로 다 말해야 알겠냐고 따지는데 이안은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기만 해. 진짜 눈치가 아예 없다니까. 그러다 마침내 이안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돼. 알고 보니 그 여관 목욕탕이 뻥 뚫린 노천탕이었던 거야. 이안은 서둘러 루시한테 굳이 같이 올 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씻고 오겠다고 수습을 해. 바로 그때 이안의 시선에 여관 안에 수상한 난자들이 포착돼 하나같이 루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안은 재빨리 루시한테 로브를 뒤집어 쓰라고 명령해. 근데 이 고집불통 루시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본명을 불렀다고 계속 따지기만 해. 이안은 억지로 루시에게 로브를 씌우며 진짜 귀찮게 군다고 핀잔을 주면서 얼굴을 가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 수상한 놈들은 이미 루시의 얼굴을 똑똑히 봐버렸거든. 놈들은 벌써 루시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어.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면서. 루시가 얼마나 예쁜지 떠드는 거야. 심지어 천사의 미모랑 비교하면서 저렇게 예쁜데 무방비 상태라고 확신하지. 이 옆에 비실비실해 보이는 낭자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 납치해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작당 모의를 해. 게다가 이안과 루시가 오온에 머물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무조건 바로 오늘 납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한편 릭은 도시에서의 사업 문제로 영주인 콜츠 남작을 만나고 있었어. 콜츠 남작이 릭에게 절대 말썽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릭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안심시키지. 그때 릭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 남작의 눈에 들면 성에서 지낼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 영주한테 이안에 대해 슬쩍 흘리면 점수를 딸 수 있겠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릭은 콜츠 남작에게 들을 말씀이 하나 있다고 입을 열고 영주가 그게 뭐냐고 묻자. 릭은 원래 비밀로 해야 하지만 영주님을 너무 존경해서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었다며 밑밥을 깔아. 그러고는 여행 중에 마법사님을 만났는데 그 마법사가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해줬다고 술술 풀어버리지. 릭은 이안을 무슨 신처럼 찬양하며 떠벌리는데 이 말을 들은 콜츠 남작은 오히려 걱정에 휩싸여. 릭이 눈치도 없이 이안이 지금 마을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자 콜츠 남작은 완전 기겁하며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쳐. 남작 입장에서는 그 마법사가 갑자기 화가 나서 영지의 드레이크를 풀어버리기라도 하면 모든 게 아수라장으로 끝날까봐 두려운 거야. 운 나쁘면 이 지역 전체가 박살낼 수도 있으니까. 더 끔찍한 건 지금 마을에 완전 광신도 또라이 집단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야. 바로 그 성 산티아고 기사단 말이야. 이 기사단은 오직 신을 섬기겠다는 열망 하나로 무기를 든 자들이거든. 기본적으로 수도승이자 무술가들이지만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악마나 몬스터를 사냥하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인류의 소자라고 칭하는 작자들이지. 콜츠 남작은 이 마법사와 기사단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날로 영주의 지옥문이 열릴 거라도 확신해. 패닉에 빠진 콜츠 남작은 당장 경비대장을 불러서 릭에게 방을 내주라고 지시하고 산티아고 기세단도 당장 성으로 호출하라고 명령을 내려.
남작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기사단 놈들이 미친 마법사보다는 말이 통할 거라고 믿었던 거지.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서 이안과 루시는 밥을 먹고 있었어. 이안이 먼저 목욕물을 준비하러 가겠다고 해. 종업원이 너무 바빠 보였거든. 이안은 루시한테 밥 다 먹으면 바로 위층방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당부해.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몰랐지. 그 수상한 놈들이 이미 루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식사를 마친 루시가 방으로 가려고 계단을 향하는데 갑자기 그 수상한 놈들이 다가오는 거야. 놈들은 루시가 의심하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는 일행인 이안이 자기들을 고용했다고 말해. 한 놈이 금화 한 잎을 쓱 보여주면서 이안이 루시를 부둣가로 데려오라고 부탁했다는 거야. 루시는 이안이 목욕하러 간 줄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그때 악당놈이 이안이 뒷마당으로 목욕하러 가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다고 바람을 잡아. 루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도적대가 이 마을까지 쫓아온 줄 알고 완전 사색이 돼버려. 공포에 질린 루시는 망설임 없이 그놈들을 따라 나서고 말아. 뒷골목을 가로질러 허겁지겁 뛰어가는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목욕물을 준비하고 있는 이안을 딱 발견한 거야. 루시가 너무 놀라 멈칫하는 순간 놈들이 루시 머리에 포대를 푹 씌워버려. 루시는 포대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이안의 이름을 불러. 이안이 그 목소리를 듣지만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악당 중 한 놈이 이안을 향해 돌진해와. 이안이 공격을 피하자 그놈은 발이 걸려 바닥에 처박혀버려. 이안이 재빨리 몸을 일으켜 악당들을 쫓아가려 할 때쯤 이놈들이 루시의 약혼자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이안이 나쁜 놈들을 뒤쫓으려고 달려나가는데 다른 한 놈이 이안의 앞을 딱 가로막아버려. 이안이 빡쳐서 바람 마법으로 그 녀석을 공격하긴 하는데 사실 이안도 한계가 있었어. 아까 쓴 마법 때문에 아직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거든. 그래서 이안은 신비를 찾아보기로 해. 지금 당장 자기한테 힘을 빌려줄 수 있는 신비를 말이야. 그때 어둠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이안은 망설임 없이 그 녀석들 위로 어둠을 소환해서 완전히 겁을 먹게 만들어. 이안 혼자만 앞이 보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는 그 녀석들을 진짜 미친 듯이 패기 시작해. 그놈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 이안은 저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발견해. 딱 봐도 저 녀석의 지원군을 불렀다는 걸 눈치챈 거지. 곧 어둠이 걷히고 이안은 그 나쁜 놈한테 루시를 어디로 데려갔냐고 소리쳐. 근데 갑자기 칼 하나가 이안의 머리 옆을 휙 스쳐 지나가더니 뒤에 있던 판자에 꽂히는 거야. 이안이 앞을 딱 보니까 엄청 험악하게 생긴 만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가오고 있었어. 무서운 인상의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오더니 방금 자기들이 본 그 어둠을 소환한 게 너냐고 묻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무리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산티아고 기사단이었던 거야. 이안은 당당하게 자기가 어둠을 불렀다고 대답해. 겉으로는 쫄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이안도 그 노인한테서 엄청난 살기를 느끼고 있었어. 맡고 있던 그 나쁜 놈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사단한테 이안에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해. 이안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뻥을 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안은 더 열받는 거지.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길 저 녀석이 마법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야 모든 상황이 딱 이해가 간다는 거야. 이안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까 노인은 원래 마법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대답해. 마법사들은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 족속들이라는 거지. 이안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려. 왜냐하면 저 영감이 마법사에 대해 그렇게 쓰레기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거든. 이안은 노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여. 저 나쁜 놈이 먼저 공격한 거고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근데 막 쏟아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기사단한테 완전히 급발진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저 노인이 칼이라도 휘두르기 시작하면 진짜 위험해질 테니까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지. 근데 놀랍게도 노인은 이안이 말하는 뻔세를 보아니 꽤 실력 있는 마법사 같다고 말하는 거야. 이 세계관에서는. 입이 험한 게 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로 통하거든. 그때 기사 중 한 명이 뛰어들어서 이안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사악한 마법을 써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태클을 걸어. 이안이 사악한 마법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주변을 어두움으로 가리는 건 전신의 눈인 태양을 피해서 숨는 걸 의미하니까 사악하다는 거야. 어둠 속에 숨는 건 진짜 비열한 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안은 어이가 없었지. 태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둠을 비열하다고 까내리다니 이안은 쟤네가 말하는 걸 듣고 단번에 천신교 신자라는 걸 눈치채. 그래서 이안은 이 녀석들 참교육을 좀 시켜주기로 해.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천신의 섭리가 아니냐고 되묻지. 신이 오직 빛에만 머문다면 도대체 왜 어둠이 존재하겠냐고 일침을 가해. 그 말을 듣자마자 기사단은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 이안은 계속 소리치면서 자기가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라 신이 원했기 때문에 원래 존재했던 거라고 팩폭을 날리지. 이안이 하도 빡쳐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멍청한 질문을 던졌던 그 덩치 큰 기사는 고막이 나갈 뻔했어.
결국 기사단은 이안의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회의를 시작해 한참을 심각하게 토론하더니 마침내 이안의 말에 동의를 해 신의 허락 없이는 태양 아래서 아무도 어둠을 펼칠 수 없을 거라면서 말이야. 쟤네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먹은 이하는 동생이 납치당해서 그런데 이제 가봐도 되냐고 물어봐. 그제야 노인 루다는 이안한테 쥐어터지고 있던 그 나쁜 놈이 납치범들의 공범이라는 걸 딱 깨닫게 돼. 이안도 맞다고 확인해주지. 그놈은 이제 자기 인생 끝났다는 걸 직감하고 어떻게든 변명해보려고 혀를 놀리는데 루다는 얄짤없이 당장 끌고 가라고 명령해. 그리고 덩치 큰 디트릭한테는 남아서 저놈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지. 그러고 나서 루다는 이안에게 오해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동생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 잠시 후 그들은 부두에 도착하는데 마침 납치범들이 배를 타고 막 떠나려는 참이었어. 그걸 본 기사단은 완전히 열받았고 루다는 당장 놈들을 쫓아가게. 자기들의 배를 가져오라고 명령해. 기사단이 구호를 외치는 걸 듣고 나서야 이안은 저 사람들이 진짜 기사단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지. 이안은 기사단한테 배를 쓸 필요 없다고 말려. 자기가 저 배를 이쪽으로 끌어당길 테니까. 배가 가까워지면 갈고리나 던져서 거라고 말이야. 루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왜냐하면 이안이 그림자 마법만 쓰는 줄 알았지 물 마법까지 다룰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이안은 자기가 여러 마법 학파의 초급 과정을 마스터했다고 쿨하게 밝혀. 루다는 또 한 번 놀라지. 자기가 전장에서 봤던 마법사들은 다들 한 가지 마법밖에 못 썼거든. 게다가 이안이 초급 수준만 마스터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대한 마법을 시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한 거야. 이안은 바로 행동에 나서서 강물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외쳐. 그러자 강물이 이안의 말에 반응하면서 물 위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거야. 기사단은 완전 입이 떡 벌어졌지. 이안이 보여준 마법은 전장에서 쓰이는 물 마법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물살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면서 그들이 탄 배를 부두 쪽으로 질질 끌고 오기 시작해. 결국 납치범들은 싹 다 잡히고 루시는 무사히 구출돼. 루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안의 이름을 부르며 품에 와락 안겨. 이안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뚝딱거리고 있었는데 루다가 한 소리 하더라고. 지금 동생이 품에서 울고 있는데 뭐 하냐고 말이야. 그제야 이안은 루시를 토닥이면서 그동안 진짜 무섭고 힘들었을 거 다 안다고 달래줘. 근데 사실 동생을 위로하는 와중에도 이안의 머릿속은 온통 여관으로 돌아가서 빨리 목욕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이 세계에서 평화롭게 목욕하는 게 자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지. 나중에 이안이 드디어 여관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안은 전혀 몰랐겠지만 영주의 장남인 베르나르가 기사 한슨을 데리고 이안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목욕할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어그로가 끌린 거였지. 이안은 산티아고 기사단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베르나르가 마당으로 들이닥치면서 이안한테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어. 이안은 너무나 태연하게 딱 보면 모르냐 목욕 중이다 라고 대답해. 베르나르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뒷목을 잡을 뻔해. 왜냐하면 제국 사람들도 특별한 날 아니면 목욕을 거의 안 하거든. 영주의 장남인 자기가 당연히 이런 이례적인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베르나르가 막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노인 루다가 들어와서 상황을 진정시켜보려고 해. 하지만 베르나르는 자기가 이안한테 물어본 거지 당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닥치라고 쏘아붙여. 루다는 베르나르한테 이안이 사실 마법사니까 좀 진정하라고 말해주지. 근데 베르나르는 쫄아서 물러나기는커녕 진짜 어이없는 짓을 해. 이안한테 당장 탕에서 나와서 자기한테 직접 인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세계 귀족들 사이에는 마법사 도발이라는 골 때리는 문화가 있거든. 귀족이 마법사를 일부러 긁어서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야. 여기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약해 빠진 마법사 취급을 받고 확 미쳐 날뛰어야 진짜 강한 마법사로 인정받는 거지. 이안은 베르나르가 자기를 상대로 마법사 도발을 시전한다는 걸 눈치채자마자 그 장단에 맞춰주기로 해. 그래서 탕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딱 잘라 거절하지. 베르나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빡쳐서 감히 내 명령을 거절하는 거냐고 이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안은 엄청 여유롭게 내가 왜 대답해야 하냐고 묻고 꼭지가 돈 베르나르는 기사 한슨한테 이안을 탕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해. 베르나르가 계속 허세를 부리니까 이안도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몰고 가기로 마음먹어. 이안이 탕에서 쓱 일어서더니 엄청나게 살벌한 마력의 기운을 뿜어내. 베르나르랑 한스는 그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지. 쫄보가 된 베르나르는 당신의 힘을 충분히 확인했으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이안한테 싹싹 빌어와. 이안은 속으로 씩 웃어. 이 정도 겁지면 베르나르가 꼬리를 내릴 줄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근데 베르나르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서 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안은 자기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살짝 당황해. 이안은 영주가 자기를 사형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근히 쫄아 있었어.
다음 날 이안은 성으로 호출되는데 영주 콜츠는 이안을 처형하기는커녕 자기 아들이 민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콜츠가 루시의 안부를 묻자 이안은 루시가 여관에 있다고 말해 굳이 여기저기 루시 얼굴을 보여주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루다랑 다른 기사들한테 루시를 맡겨두고 온 거였어. 콜츠가 이안의 스승님 이름이 뭐냐고 묻자 이안은 에리두스라고 밝혀. 콜츠는 에리두스가 누군지 아는 눈치였어. 그녀가 남쪽으로 향했냐고 묻더라고. 이안은 맞다고 하면서 남쪽에 마법대학이 있어서 거기로 갔다고 대답해. 콜츠는 에리두스가 팔가르 공장용이나 록슬란 공장용 쪽으로 가지 않은 걸 엄청 신기해해. 이안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콜츠는 최근 그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해줘. 듣자 하니 팔가르 공장령이 록슬란 공장령령을 노리고 있어서 조만간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콜츠는 이안도 남쪽으로 갈 거냐고 묻는데 이안은 신비를 찾아서 동쪽으로 갈 계획이라고 알려줘. 이안의 행선지를 듣더니 콜츠가 이안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제안해. 이안은 깜짝 놀라면서 대체 무슨 선물일까 기대하게 되지. 잠시 후 엄청나게 큰 상자가 하나 앞으로 들어오고 이안은 콜츠한테 이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어봐. 콜츠가 직접 열어보라고 해서 이안이 상자를 딱 열어보는데 상자 안에 지팡이가 들어있는 걸 보고 이안은 완전히 입이 떡 벌어져. 콜츠는 이게 과거에 어떤 바람 마법사가 쓰던 지팡인데 이름이 윈드워커라고 설명해줘. 이름부터가 간지 작살이잖아. 이안은 감탄하면서 지팡이를 직접 쥐어봐. 아치 한가운데에 붉은 구슬이 박혀있는 지팡이였는데 이안이 들고 있으니까 진짜 폼이 나더라고. 콜트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인정해줘. 이안은 속으로 쾌재를 불러. 완전 개사기 초반 스타터템을 득템한 기분이었거든. 콜츠는 아들의 무례함을 용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말해.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이안은 당연히 완전 최고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준 콜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 이안이 기분 좋게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루시가 난리가 나서 또 비상사태가 터졌다는 거야. 루다가 이안을 어떤 새장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 안에 까마귀 한 마리가 갇혀 있었어. 아침에 사냥꾼이 이 까마귀를 잡아서 막 구워 먹으려던 걸 루시가 뜯어 말렸다는 거지. 루시가 까마귀를 살려준 이유가 진짜 골 때려. 이안의 성이 레이븐이잖아. 까마귀랑 큰 까마귀는 친척벌이니까. 그냥 멋있을 것 같아서 살렸대. 자기는 이안이 이 선물을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하지만 이안은 루시의 환상을 와장창 깨버려. 사냥꾼한테 루시가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냥 그 까마귀 구워 드시라고 해버린 거야. 이안은 자기가 마법사지 세조련사가 아니라면서 네가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루시를 혼내. 사냥꾼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며 이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신나서 까마귀를 구울 준비를 하러 새장으로 달려가. 이안이 막 방을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까마귀의 목소리가 이안의 귓가에 들리는 거야. 까마귀가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 이안은 화들짝 놀라서 다시 뒤돌아 뛰어가며 사냥꾼한테 잠깐만 멈춰보라고 소리쳐. 이안이 까마귀랑 텔레파시로 너 정체가 뭐냐고 묻는데 까마귀는 계속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해. 이안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호통을 치지만 곧 이 까마귀가 마로니우스 자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 그 말은 즉 이 녀석이 신비를 품고 있지 않은 평범한 짐승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지. 까마귀는 그저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만 하고. 결국 이안은 까마귀한테 닥치라고 윽박지르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달래. 까마귀가 계속 꽥꽥거리니까 이안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까마귀가 입을 꾹 다물어. 이안은 이 녀석이 인간의 언어는 몰라도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걸 알게 되지. 사냥꾼은 이안이 진짜로 까마귀랑 대화하는 걸 보고 완전 깜짝 놀라. 이안은 까마귀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사냥꾼한테 당분간 까마귀를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부탁하지. 그 말을 들은 루시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엄청 기뻐해. 루다는 루시를 칭찬하면서 이건 루시도 신비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띄워줘. 루시는 그 말에 잔뜩 신나서 자기가 마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마법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으스대지. 나중에 이안은 까마귀의 부러진 날개가 잘 낫도록 붕배를 꼼꼼히 감아줘. 루시가 이안한테 이 까마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다 나으면 다시 사냥꾼들한테 돌려줄 거냐고 걱정스럽게 묻지. 하지만 이안도 돌려주면 사냥꾼들이 홀라당 잡아먹을 걸 아니까 그럴 순 없었어. 그때 까마귀가 이안의 팔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말을 걸어. 이 동네 사람들 너무 무섭다고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야. 까마귀가 벌벌 떠는 걸 보고 이안은 까마귀를 자기 어깨 위에 얹어줘. 루시가 지금 까마귀랑 대화 중이냐고 묻자 이안은 그렇다고 대답해. 하지만 이안은 속으로 이게 그냥 까마귀가 다 나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는 임시 보호라고 굳게 믿고 싶었지. 루시는 표정이 확 밝아지더니 당장 까마귀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어. 눈동자가 예쁜 까만색이니까 옵시디언 어떠냐고 제안하는데
이안은 이름이 너무 길다고 태클을 걸어. 그러면서 좀 줄여서 오베론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하지. 까마귀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안의 어깨 위에서 날개를 쫙 펴며 기분 좋은 티를 내. 이안은 이 녀석이 진짜 이름을 알아듣고 좋아하니까 신기해. 그때 루시가 자기가 계속 생각했던 걸 이안한테 말해. 루다 할아버지랑 다른 기사단 분들이랑 같이 여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루시는 우리끼리 다니는 것보다 그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믿었고 이안도 가만히 들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인 거야. 기사단이랑 같이 다니면 도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할 테니까 말이지. 근데 문제는 기사단이랑 자기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면 말짱 꽝이라는 거였어. 이안이 곰곰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루다가 방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봐. 루다는 이안이 아무리 마법사라고 해도 여자애를 데리고 단둘이 여행하는 건 엄청 위험하다고 충고해줘. 그러면서 루다가 거래를 하나 제안하는데 사실 기사단이 지금 카티나 남장령에 나타난 몬스터를 토벌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야. 이안이 무슨 몬스터냐고 묻자 루다는 만티코어라고 대답해. 만티코어는 진짜 잔인하고 사륙을 즐기기로 악명 높은 괴수잖아. 이안은 설마 나보고 같이 만티코어를 잡자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루다는 그건 아니라고 손사리를 쳐. 이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하지만 만약 이안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고 은근슬쩍 여지를 주어. 이안은 잠깐 고민하다가 별로 관심 없다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루다가 이안을 딱 붙잡고 일단 끝까지 들어보라고 해. 루다는 자기들이 이안한테 원하는 건 몬스터 사냥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들이 천신교회, 수도회에서 파생된 기사단이라는 걸 밝혀 만티코어 토벌 계획을 세울 때 백장룡의 사제들이 마법사 한 명한테 강제로 협조를 요청했다는 거야. 루다는 그 마법사가 지금 엄청 기분이 상해 있을 거라면서 이안이 가서 그 마법사 기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해. 아무래도 기사가 말하는 것보다 같은 마법사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테니까 말이야. 이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거래도 아니더라고. 그냥 삐진 마법사 달래주기만 하면 든든한 기사단 호의를 공짜로 얻는 셈이잖아. 그래서 이안은 수락하고 일행은 곧바로 여행길에 올라. 기사단이랑 같이 다니는 건 이안한테 진짜 편했어. 기사단 사람들이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딱 하나 불만이 있다면 이 기사 양반들이 틈만 나면 이안한테 같이 성전을 공부하자고 꼬드긴다는 거였지. 이안은 매번 싫다고 철벽을 쳤지만 이 사람들 포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루다가 이안한테 만약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기사단의 클레릭이 될 수도 있다고 떡밥을 던져. 클레릭은 쉽게 말해 신성한 신비를 다루는 교단의 마법사거든. 이안은 그 말에 확 솔깃해져. 만약 신이랑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자기가 왜 이 세계에 환생했는지 그리고 이놈의 상태창은 대체 뭔지 다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안은 마침내 성전 공부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받고 기사들은 이안이 드디어 넘어왔다며 엄청 기뻐하지. 이안이 성전에 완전 몰입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누가 봐도 신적인 존재의 목소리였어. 이안은 그 목소리한테 당신이 신이냐고 소리치는데 목소리는 이안을 놀리듯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해. 이안은 다급하게 왜 자기를 이 세계에 환생시켰냐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해. 상태청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고 묻고 또 묻지. 이안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지만 완전히 무시당해버려. 신한테 무시당했다는 걸 깨달은 이안은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 돼. 하지만 이안은 포기하지 않고 신한테 당장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 결국 기사들이 달려들어서 이안을 붙잡고 진정시켜야만 했지. 이 난리를 치고 난 후 이안은 신이랑 다시 대화하려고 진짜 목숨 건 사람처럼 성전을 파고들기 시작해. 오죽하면 이안한테 성전 공부를 권했던 기사들조차 자기들이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걱정할 정도였어. 결국 이 미친 듯한 집념 덕분에 이안은 새로운 스킬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성 마법이야. 이제 이 스킬을 통해서 이 세계의 지배자,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지. 하지만 이안은 곧 자기 헌신을 후회하게 돼. 화면에 성경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는 알림이 계속 뜨기 시작하거든. 공부를 더 할수록 신이 더 기뻐할 거라는 안내를 받는데 와, 이 신성한 존재의 수식어가 진짜 너무 긴 거야. 시스템마저 대해놓고 이 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일 정도라니까 이안은 혹시 자기가 이 세상에 떨어진 게 다 저 신성한 존재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게 돼. 그냥 자기 보면서 비웃으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말이야. 게다가 신이랑 직접 대화하려면 마법 레벨에 올려야 한다는 걸 깨닫고는 거의 울 뻔해. 결국 이안은 신성 마법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포인트를 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신비를 찾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려. 며칠 뒤에 일행이 도적대랑 마주치는데 이안이 뭐라도 해보기도 전에 기사단이 알아서 도적들을 다 쓸어버려. 아주 자비 없이 베어버리더라고. 이안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루다가 루시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는데 루시는 당연히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루시가 로단한테도 괜찮냐고 되물으니까 로단은 자기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고작 도적대한테 당할 일은 없다고 말해. 그때 이안이 루다 영감이 예전에 용병이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니까 루다가 굳이 자랑하고 다니진 않지만 젊은 시절엔 꽤 이름 좀 날렸다고 대답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가 엘더라는 가명을 쓰는 거야. 본명을 들으면 누군지 알아채고 덤벼드는 녀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래. 이안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왜냐하면 그건 루다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뜻이잖아. 도적들을 싹 처리한 후 기사단은 승리를 자축하며 길을 걷다가 갈림길에 도착해. 동쪽은 카티나 백작의 성으로 가는 길이고 서쪽은 만티코어가 나타난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지. 루다가 마법사가 사는 숲이 서쪽이라고 하면서 이안한테 빨리 가자고 재촉해. 하지만 이안은 그를 진정시키고는 루시를 돌아보며 일단 마법사를 먼저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해. 그런 다음 카티나 백작의 성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루시는 단칼에 거절하며 혼자 가겠다고 하는 거야. 이안이 혼자서도 괜찮겠냐고 걱정하니까 루시는 자기가 애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을 거라고 대답해. 삼촌댁으로 가는 길은 잘 알고 있으니. 진짜 문제 없다면서 말이야.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며 쌩 하고 달려가 버리는 거 있지. 이안은 혼자 남겨져서 과연 루시가 진짜 괜찮을지 걱정해. 결국 임무를 빨리 끝내고 루시를 뒤쫓아가야겠다고 마음먹지. 루다도 루시가 혼자 떠나는 걸 보고 놀라서 이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이안은 자기도 곧 루시를 따라갈 거라고 대답하면서 마법사는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루다에게 물어봐. 루다는 곧 만날 거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이안을 붙잡고 마음의 준비는 되냐고 묻는 거야. 이안이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루다가 마법사들은 성질이 아주 괴팍하다고 경고해. 게다가 지금 교회 때문에 기분들이 팍 상해 있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지. 이안은 왜 자기가 교회가 싼 똥을 치워야 하냐고 따지는데 루다는 교회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해. 그제야 이안은 기사단이 왜 그렇게 번쩍거리는 좋은 갑옷을 입고 있는지 깨닫게 돼. 루다는 이안을 놀리면서 마법사도 내 잘생긴 얼굴을 보면 용서해 줄 거라고 농담을 던져. 이안의 얼굴이 워낙 예쁘장하니까 말이야. 이안은 자기 말고 다른 마법사를 만나는 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해. 과연 별일 없을지 걱정하면서 말이야. 한편 식물 마법사인 마니 캠벨은 자기가 만든 기괴한 스튜를 올려놓고 벌써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 루다와 기사단이 마니의 집으로 다가가자 루다가 이안에게 그의 능력을 설명해줘. 마니는 식물을 조종할 수 있고 식물의 독을 추출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약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대. 하지만 만티코어를 사냥하려면 마니가 만든 강력한 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거야. 집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맡게 돼. 바로 그때 마니가 밖으로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아. 그가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하더니 미리 준비해둔 그 끔찍한 냄새가 나는 닭고기 스튜를 대접하는 거야. 기사들은 손에 든 접시 안의 스튜를 쳐다보며 거의 토할 뻔해. 루다가 마니를 꾸짖으면서 굳이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자기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따져. 하지만 마니는 자기가 정성껏 키운 작물로 만든 귀한 요리를 손님들에게 대접했을 뿐이라고 항변해. 그러면서 손님이 아니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으름장을 놓지. 하지만 루다와 기사단은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기사들이 요리 냄새만 맡고도 숨을 헐떡이는 걸 본. 마은이는 자기가 너무 심했나 싶어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딱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팍팍 퍼먹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겠어? 바로 이안이지. 마니조차 자기 눈을 의심해. 이안이 그 마늘 폭탄 스튜를 아주 흡입하고 있었거든. 당황한 마니가 이안에게 다가가서 진짜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안은 너무 해맑게 요리가 맛있다고 대답하는 거 있지? 마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거의 기절할 뻔해. 애초에 맛있으라고 만든 요리가 아니었으니까. 이안은 마늘 덕분에 풍미가 훨씬 살아난다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통마늘 하나를 꿀꺽 삼켜버려. 결국 마니가 다급하게 이안을 붙잡고 당장 먹는 걸 말려. 자기가 40년 동안 약초꾼으로 살았지만 이안처럼 어이없는 녀석은 처음 본다는 거야. 마니가 이름을 묻자 이안은 이안 에레투스 레이븐이라고 대답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니는 이안이 에레투스의 제자라는 걸 단번에 눈치채지. 마니는 짓궂게 굴어서 미안하다며 즉시 사과하고 사죄의 의미로 주방에 들어가서 훨씬 더 멀쩡한 요리를 만들어와. 새로 나온 요리가 엄청 맛있어 보여서 기사들이 환장하며 막어치우는 동안 이안은 자기 앞에서 치워진 그 끔찍한 닭고기 스튜를 그리워하며 아쉬워해. 식사 도중 마니가 일행에게 진짜 만티코어를 사냥하러 가는 게 맞냐고 묻고 루다가 그렇다고 대답해. 마니는 그게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해. 카트나 백작이 직접 마물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만티코어를 잡으려 했지만 싹 다 전멸했거든. 루다는 그런 상황까지 다 대비해뒀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마니는 만티코어를 잡아본 적이나 있냐고 전곡을 찔러. 루다는 젊었을 때 딱 몇 번 잡아본 게 다라고 실토해.
그러자 마니가 이안을 쳐다보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 거야. 이안이 당황하니까 마니는 에레투스에게 훈련받았으면 이미 어엿한 정식 마법사일 거 아니냐고 해. 그러면서 기사들에게 마법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좀 빌려주라고 제안하지. 사실 모든 마법사에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엮여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 에레투스도 이안에게 그런 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었어. 이안도 굳이 나서서 만티코어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제안을 거절했다가는 마법사 모임에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질 수도 있잖아. 마법사 모임은 마법 대학을 중심으로 마법사들이 신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조직이거든. 이안은 그런 소문이 돌면 스승님 볼 면목이 없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게다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마법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이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곰곰이 생각하던 이안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고 기사단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해. 다음 날 일행은 만티코어 사냥 임무를 위해 숲으로 진입해 이안은 공기 중에 감도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루시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지. 잠시 후 오베론이 이안에게 만티코어를 찾았다고 깍깍대며 알려와. 루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안은 오베론이 방금 만티코어를 추적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줬다고 대답해. 루다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입을 떡 벌리며 진짜 미친 능력이라고 감탄해. 알고 보니 이안이 오베론을 자기 어깨에 앉혀놓고 사람 말이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켰던 거야. 마법 덕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베론을 가르칠 수 있었지. 바로 그때 이안이 루다에게 중요한 걸 하나 물어봐. 만티코어도 마무리니까 대화로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였어. 루다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마니가 끼어들어서 만티쿠어는 말이 통하는 생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 이연이 발끈해서 소환마법에 대해 뭘 아냐고 쏘아붙이니까 마니는 자기도 신비가 뭔지는 안다고 방어하더니 심지어 에레투스한테 다 일러바치겠다고 협박하는 거 있지. 만약 이안이 진짜로 만티코어를 설득한다고 해도 진짜는 못해줄 망정 스스님한테 고자질하겠다니 이안은 진짜 어이가 없었어. 갑자기 기사 중 한 명이 저 멀리를 가리키며 만티코어가 바로 앞에 있다고 소리쳐. 다들 앞을 쳐다보는데 만티코어가 정확히 일행 쪽을 노려보고 있는 거야. 루다는 마법사들에게 절대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소리쳐. 루다는 이미 모든 무기에 독을 발라두었다고 말하는데 이 독은 마니가 특별히 개발한 아주 강력한 독이었어. 루다가 부하들에게 만티코어를 향해 쏘라고 명령하고 기사들은 즉시 공격을 퍼부어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화살이 만티코어의 질긴 가죽에 맞고 그냥 튕겨나가 버린 거야. 기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해. 루다가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만티코어는 코웃음을 치더니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일행과 마주해.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사악한지 이안조차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해. 만티코어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자 일행은 독을 제대로 바를 시간조차 없다는 걸 깨달아. 바로 그때 이안이 만티코어의 시선을 끌려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마니는 이안이 진짜로 그 미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해. 만티코어가 이안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감히 인간 따위가 자기한테 말을 걸다니 진짜 드문 일이라며 칭격받은 티를 팍팍 내. 이안은 만티코어한테 진정하라고 하면서 진짜로 말이 통하니까 다행이라고 능청을 떨어. 이안이 자기소개를 하려는데 만티코어가 갑자기 이안을 조롱하면서 꺼지라고 소리쳐.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내뱉으며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유혹을 하니까 이안도 빡쳐서 도대체 불만이 뭐냐고 맞받아쳐. 놀랍게도 만티코어는 이안의 반응을 맘에 들어 하면서 자기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 해. 그러더니 이안에게 원한 게 뭐냐고 묻고 이안은 당당하게 내 머리 가죽을 원한다고 선언해. 만티코어는 아주 솔직해서 좋다며 호탕하게 웃어젖히지. 그러더니 만티코어가 갑자기 이안한테 자기랑 손잡고 인간들을 다 찢어 죽이자고 제안하는 거야. 이놈이 인간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떠벌리는데 속이 얼마나 썩어빠진 놈인지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 심지어 이안한테 아름다운 금발 미녀들을 잔뜩 안겨주겠다면서 이안이 그녀들을 마음껏 즐기고 나면 자기가 그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짓거려. 이 끔찍하고 역겨운 소리를 다 듣고 난 이안은 만티코어 면전에 대고 시원하게 토를 해버려. 그러고는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며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을 박아주지. 이안이 제안을 거절하자 만티코어는 이안 위로 펄쩍 뛰어오르며 여기 있는 놈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포효해. 만티코어가 기사단 쪽으로 다가오자 마니가 마법을 써서 거대한 뿌리들을 소환해 만티코어가 있는 곳을 덮쳐보랴. 루다가 기겁해서 마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치니까 마니는 그냥 만티코어를 잡아먹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해. 하지만 루다는 야수 근처에 기사들이 있었다며 그를 맹렬히 비난해. 마니도 지지 않고 루다랑 말싸움을 하며 마음대로 처리해보라고 쏘아붙여. 그 사이 이안과 루다가 반대편으로 달려가 보니 기사들이 심하게 다쳐있는 거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 이안은 디트리히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 치명상을 입은 디트리히가 만티코어를 놓쳐서 죄송하다고 루다에게 사과하지만 루다는 그를 다독이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이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아. 하필이면 디트리히의 죽음을 슬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소설 속에서나 보던 일들이 냉혹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 와닿는 순간이었어. 이안은 황급히 달려가 디트리히의 손을 꽉 잡고는 예전에 그가 기도와 믿음이 하늘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죽음을 앞두고 눈물이 고인 디트리히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안은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해. 이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지배자에게 디트리히가 당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라고 외쳐. 당신의 찐팬인 디트리히가 죽어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묻는 거야. 바로 그때 이안의 귓가에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와 이안의 양손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기사들은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해. 엄청난 신성력이 발현된 거지. 그 순간 디트리히는 자기가 천국에 있고 눈앞에 여신이 서 있다는 걸 깨달아. 디트리히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여신이 그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며 따뜻하게 환영해줘. 디트리히는 너무 놀라 벌벌 떨면서 자기가 천국에 왔음을 실감하고 여신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해. 여신은 그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 디트리히가 그게 뭐냐고 묻자 여신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약자들을 도와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라고 명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도인 이안을 꼭 도와야 한다고 당부하지. 여신이 소원을 전한 후 그를 돌려보내고 이안이 눈을 떠보니 루다와 다른 기사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어. 디트리히가 기적처럼 살아나자 다들 충격에 빠지고 이안은 아주 자랑스럽게 우뚝 서서 디트리히한테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 그런데 갑자기 디트리히가 이안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며 텁썩 붙잡는 거야. 여신과 자기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 목숨을 구해줬다며 엄청나게 찬양해. 이안도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 자기가 신성 마법을 쓸 수 있었던 건 오직 천신교의 여신이 신성력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 이안이 디트리히한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사실 여신이 이안에게 디트리히를 구하라고 말해줬었거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말이야. 디트리히는 자기가 여신한테 들은 거랑 똑같은 말이라서 완전 깜짝 놀라. 디트리히는 그 자리에서 이안에게 넙죽 절을 하며 여신이 보낸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해. 다른 기사들은 자기 논을 의심하며 이안이 사도일 리가 없으니 디트리히가 죽다 살아나서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해. 잠시 후 마니가 다가오더니 다들 죽을 뻔해놓고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냐며 신기해. 그러자 루다가 만티코어 사냥을 계속하자고 제안하고 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열렬히 동의하지. 이안은 루다에게 오베론을 먼저 보내 정찰을 시키겠다고 말해. 만티코어가 저지른 짓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안은 기필코 녀석을 접어족치기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 한편 만티코어는 이미 마을로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었어. 한 노인과 아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데 아들의 손을 놓친 노인이 그만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아.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뒤돌아보기도 전에 만티코어가 이미 그들 코앞까지 들이닥쳤어. 하지만 아들은 도망치는 대신 쇠스랑을 꽉 쥐고 만티코어를 겨누며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쳐. 바로 그때 만티코어가 사람의 말로 대답해서 그 청년을 경악하게 만들어. 만티코어는 청년에게 아주 악랄한 제안을 해.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면 너와 나머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청년은 짐승을 향해 소리치며 그런 미친 짓에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아.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티코어는 어쩔 수 없이 너도 죽이고 여기 있는 인간들도 싹 다 죽여야겠다고 으르렁거린. 아버지와 아들은 죽음을 직감하고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아.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화살 하나가 날아오더니 만티코어의 눈깔에 정통으로 꽂히는 거야. 만티코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고 고개를 들어보니 루다와 기사단이 맹렬하게 돌진해오고 있었어. 루다는 기사들에게 전력을 다해 만티코어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기사들이 이 끈질긴 괴수를 베어버리려 애쓰지만 만티코어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눈치야. 오히려 인간들의 벌레 취급하며 비웃었지.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안의 목소리가 들려와. 만티코어한테 개새끼라고 쌍욕을 박으면서 왜 이렇게 추하게 구냐고 도발하는 거야. 만티코어가 이안에게 닥치라고 소리치지만 이안은 짖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쫄보냐며 계속 약을 올려. 이 도발에 완전히 빡친 만티코어가 이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하지만 녀석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마니가 나섰어. 그가 마법을 발동시키자 거대한 꽃들이 피어나 만티코어의 다리를 꽉 옥죄며 녀석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해버려. 루다가 즉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기사들이 사방에서 만티코어에게 인화성 해체를 들이부어
만티코어는 여전히 자기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믿었지만 이안이 화염 마법을 발동시키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좆됐는지 깨닫게 되지. 불길이 만티코어를 얼마나 지독하게 태워버렸는지 나중엔 불타는 재만 남을 정도였어. 괴수를 쓰러뜨린 후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기사단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루다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지. 이안이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아무도 그한테 말을 걸지 않자 까마귀 오베론이 이안을 놀려대. 너 진짜 쩌리 취급받는 거냐고 깍깍대면서 말이야. 이안은 빡쳐서 오베론한테 입 좀 닥치라고 쏴붙여. 이안은 사람들이 왜 겁에 질렸는지 바로 눈치챘어.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만티코어를 자기가 거대한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말이야. 그때 이안 덕분에 목숨을 건진 부자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연신 감사를 표하는 거야. 이안은 좀 뻘쭘해하면서 그 인사를 받았지. 사실 속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거든.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어. 이어서 루다가 다가오더니 이안한테 정말 대반했다면 폭풍 칭찬을 쏟아냈지. 이안이 아니었으면 만티코어를 잡는 건 꿈도 못 꿨을 거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안은 그 공로를 다 차지하고 싶지 않았어. 자기는 그저 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털어놨지. 하지만 루다는 이안에게 고개를 당당히 들라고 격려했어.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갖췄으면서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다면서 말이야. 루다는 이안 같은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귀족들조차 부끄럽게 만들 만큼 엄청난 위인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바로 그때 기사 무리가 나타나더니 루다와 이안에게 만티코어를 쓰러뜨린 게 당신들이냐고 묻는 거야. 루다가 맞다고 대답하면서 그들에게 정체를 묻자 기사들은 늦은 소개를 사고하며 자신들이 성에 소속된 기사들이라고 밝혔지. 이안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기사들은 카티나 백장님이 두 사람을 뵙고 싶어 하신다며 성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 마침내 성에 도착하자 카티나 백작은 그 무시무시한 몬스터에 맞서 싸운 걸 칭찬하며 최고급 만찬으로 그들을 열렬히 환영해줬어. 백작은 우리 성에도 당신 같은 기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며 루다에게 농담을 건넸지. 그리고 머니에게도 안심하라고 말했어. 그가 살고 있는 숲에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러고 나서 카티나 백작은 이안을 바라보며 말했지. 조카한테서 이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안은 눈앞에 있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어. 오베론이 주의를 주기 전까지는 백작이 자기를 부르는 줄도 몰랐다니까. 그제야 백작을 쳐다본 이안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다며 자신의 무례를 사과했지. 카티나 백작은 이안이 조카를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다 들었다면서 그 보답으로 황금 마법 스크롤을 주겠다고 했어. 듣자 하니 이 스크롤은 반으로 찢는 순간 바로 엄청난 마법 효과가 발동된대. 이안은 그 스크롤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지. 스크롤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에서 엄청난 수준의 마력이 느껴졌거든. 백작은 이안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어. 이안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귀한 선물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 그러자 백작은 루시를 무사히 데려와 준 것에 비하면 이 스크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 바로 그때 카티나 백작이 손가락을 튕기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루시가 방으로 들어왔어. 근데 머리에는 무슨 교통통제용 라바콘 같은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이안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저 아가씨가 도대체 저런 끔찍한 모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했어. 루시는 이안에게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인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었지. 이안이 잘 지냈다고 대답하는데 갑자기 루다가 끼어들더니 이제야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니라 연인 사이라는 걸 알겠다고 하는 거야. 이안은 기겁하며 오해를 풀려고 했어. 루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 그때 카티나 백작이 이안에게 제안할 게 있다고 말을 꺼냈어. 이안이 뭐냐고 묻자 백작은 루시에게 일어난 일의 복수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 이안은 그제야 백작이 왜 자신에게 황금 스크롤은 줬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지. 그래도 이안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직접 싸울 필요는 없었으니까 만티코어 때처럼 뒤에서 마법으로 적당히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게다가 일이 잘 풀리면 카티나 백작과 루시 양쪽에서 보상을 2배로 두둑하게 챙길 수도 있고 말이야. 이리저리 따져봐도 전혀 나쁜 거래가 아니었기에 이안은 백작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대답했지. 사흘 뒤 루다가 떠날 채비를 하자 루시는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전했어. 놀랍게도 루다의 팀에 있던 기사들의 수가 확 줄어 있었는데 카티나 백작이 머니를 써서 그중 일부를 빼갔기 때문이었지. 루다는 이안에게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했고 이안 역시 같은 마음을 전했어. 그러자 루다는 이안에게 나중에 시간이 나면 꼭 트라이파 섬에 놀러 오라고 했지. 이안이 흥미로워할 만한 엄청난 신비거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이야. 이안은 깜짝 놀랐어.
그런 섬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거든. 루더는 그곳이 산호해에 떠있는 섬이라고 설명해줬어. 그리고 섬에 가서 살바도르를 보러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줄 거라고 했지. 이안이 즉각 그게 진짜 이름이냐고 묻자 루다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대답했어. 루다는 자신은 진짜 이름이 오르카스 가문의 살바도르라고 밝혔어. 그 말을 들은 루시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지. 이안은 모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루시가 살바도르에게 혹시 하얀 늑대들 가문의 그분이 맞냐고 묻자 살바도르는 자신의 옛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칭찬했어. 이안이 루시에게 하얀 늑대들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루시는 이안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지. 알고 보니 하얀 늑대 용병단은 선대 황제 직속 용병으로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전설적인 그룹이었어. 게다가 당시 용병단장은 무려 소드마스터라는 영예로운 칭호까지 하사받았다는 거야. 루시는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미친 전설의 소드마스터라고 설명해줬어.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초풍하거나 방방 뛰고 난리가 났겠지만 이안은 그냥 관심도 없다는 듯이 멍하니 서 있었어. 루시는 살아있는 전설 앞에 서 있으면서 리액션 좀 하라고 이안을 마구 구박했지. 하지만 이안은 정말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어. 살바도르 역시 이안이 원래 어떤 성격인지 잘 알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지. 모든 오해가 풀리자 살바도르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고 머니는 이안에게 에리타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디트리히는 헤어지기 싫다며 이안을 꽉 끌어안았지만 이안은 이게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고 다독여줬지. 이안과 살바도르는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고 이안은 이쪽 일이 좀 정리되면 꼭 트라이파 섬으로 놀러 가겠다고 굳게 약속했어. 그 후 가티나 백작은 자신의 노이를 살해한 도적 그레이엄을 칠 준비를 하며 군대를 소집했어.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백작은 이 상황에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루시를 방패막이로 삼아 영지를 확보하고 그녀를 자신의 가신 중 한 명과 결혼시키면 테리안 영지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 병사들 앞에선 백작은 천탈자 그레이엄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연설하며 그들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렸어. 병사들은 그의 이름에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이를 통해 카티나 백작이 병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지. 나중에 군대 야영지에서 병사들은 이안이 숟가락을 끓이고 있는 걸 보곤 숟가락 수프라도 끓이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이안은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무식할 수 있냐며 기가 막혀 했어. 그냥 위생을 위해 숟가락을 열탕 소독하고 있었을 뿐이거든. 루시가 다가와서 소독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이안은 대충 일종의 신비로운 의식 같은 거라고 얼버무렸어. 어차피 시간을 들여 길게 설명해봤자 루시가 이해하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 그러던 중 어느새 다른 병사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는 숟가락이랑 같이 고기도 좀 끓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안은 수프 끓이는 거 아니라고 빽소리를 질렀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는 이안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보상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다고 말했어. 정작 이안은 그 보상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말이야. 루시는 원래 금을 줄까 생각했었지만 가만 보니 이안은 이미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안을 진짜 기쁘게 해줄 만한 다른 걸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마검 아노라실이었어. 루시는 그 검이 요정들이 초대 테리안 남작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밝혔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작이 요정과 사랑에 빠졌고 그 검을 들고 싸워 요정계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스토리였어. 루시는 엄청나게 흥분해서 이 영웅담을 읊어댔지만 이안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 오히려 루시에게 그런 대단한 검이 있으면서 왜 가문이 남작 위에만 머물러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했냐고 팩폭을 날렸지. 그러자 루시는 무려 400년 전의 일이라며 아노라실이 초대 남작의 무덤에 함께 묻혀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는 거야. 이안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 게다가 루시는 그 검을 얻으려면 선조인 남작의 무덤을 파헤쳐야 한다고 해맑게 덧붙였지. 이안은 남작이 고이 봉인해둔 걸 남한테 주겠다고 무덤을 파헤치려는 루시의 계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이 엄청난 도덕성 결여에 완전히 할 말을 잃었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연 이안은 그 검이 꽤 가치 있는 물건 같으니 차라리 가문을 위해 직접 쓰는 게 낫겠다고 타일렀어. 솔직히 말해서 평생 가문의 자랑거리로만 남겨두는 게 훨씬 낫겠다고 덧붙였지. 그러자 루시가 말을 자르며 나섰어. 아직 가문을 되찾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싸울 수 있는 권리는 얻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이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 이게 바로 그녀가 감사의 표시로 그 귀중한 마검을 이안에게 기꺼이 주려는 이유였지. 하지만 이안이 계속 거절하자 루시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바보라고 쏘아붙이고는 쌩 하고 달려가 버렸어.
이안이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멍하니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카티나 백작이 나타났지. 백작은 이안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했어. 시간이 좀 지나고 마을에서 용병 몇 명이 촌민의 물건을 갈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갑자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오베론을 발견한 거야. 이건 곧 이안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까마귀를 보고 기겁하기도 전에 오베론이 이안의 등장을 화려하게 알렸어. 극도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안이 현장에 나타났지. 알고 보니 카티나 백작이 부탁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 백작이 이안에게 마을에서 깽판을 치는 용병들의 악행을 좀 막아달라고 했던 거야. 이안은 기사들을 쓰면 훨씬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 왜 굳이 자신에게 부탁하냐고 건의했었지만 백작은 기사들과 용병들이 전우관계라 그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 기사들은 용병들의 범죄를 덮어주거나 모른 척 눈 감아주는 일이 흔했는데 이게 다 용병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누리였던 거야. 백작도 평소 같았으면 약탈을 어느 정도 눈 감아줬겠지만 지금 여긴 자기 조카의 영지잖아. 그래서 백작은 이안이 용병들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해주면 녀석들도 알아서 눈치를 보며 행동을 조심할 거라고 했지. 그 부탁 때문에 이안이 녀석들을 혼내주려고 직접 추적해온 거야. 이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용병들은 벌써부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 이안이 벌로 다 끝장내버리겠다고 살벌하게 협박하자 용병들은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이 사건 이후 용병들은 어찌나 착해졌는지 이안 눈에 띌까봐 밖에 나오는 것조차 무서워할 정도였어. 이안한테 걸리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었거든. 카티나 백작과 루시는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지만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 백작은 기사에게서 찬탈자 무리에게 아군 병력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지. 이안은 병력면에서 이쪽이 훨씬 우세한데 왜 그러냐며 깜짝 놀랐어. 그러자 기사는 우리 군대가 너무 얌전하고 무해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거야. 기사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군대가 영지를 휩쓸고 약탈을 했다면 영지민들이 당장 그레이엄에게 이 침공을 막아달라고 난리를 쳤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너무 평화롭게 행군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레이엄이 자기 세력을 모을 시간을 넉넉하게 벌어준 꼴이 돼버렸어. 게다가 군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병사들의 사기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었어. 이안은 일이 정말 골치 아프게 꼬였다는 걸 깨달았고 기사는 백작에게 이제라도 약탈을 허가할 거냐고 물었지. 카티나 백작이 이안을 돌아보며 이 상황을 타개할 묘안이 없냐고 묻자 이안은 방법이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어. 백작과 루시는 당장 그 방법이 뭐냐고 제발 알려달라며 매달렸지. 얼마 후 이안은 까마귀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한 농부의 집 앞에 나타났어. 농부가 밖으로 나오자 이안은 그에게 이 밀밭의 주인이 맞느냐고 물었지. 농부가 건방진 태도로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따져 묻자 이안 뒤에 서 있던 용병이 이안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쫙 읊어줬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농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라 뵀다며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 이안은 농부에게 밭에 있는 밀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고 농부는 기겁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 그러자 이안은 곧바로 명연기를 펼치며 사악한 기운이 이미 이 땅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지. 영지를 부당하게 빼앗긴 초대 남작의 영혼이 극대노하고 있다면서 말이야. 농부의 몸은 공포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그는 이안에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먹이며 물었어. 이안은 계속해서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이어가며 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반드시 루시가 선조의 자리를 이어받아야만 한다고 엄숙하게 선언했어. 이렇게 가짜 신탁을 진짜처럼 완벽하게 전달한 뒤 이안은 또 다른 농장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수법을 써먹었지. 이 작전 덕분에 영지민들은 모두 그레이엄 때문에 영지가 멸망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게 됐어. 이안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문은 들불처럼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레이엄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영지민들은 끔찍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루시가 영주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어. 이 기막힌 소문 덕분에 백작의 군대는 바닥에 떨어졌던 사기를 다시 하늘 찌르듯이 끌어올렸고 위풍당당하게 그레이엄이 있는 곳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용병들이 불만을 품고 카티나 백작을 찾아와서는 자기들은 이런 명예로운 전장에 서고 싶지 않다고 투덜거렸어. 백작이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자 녀석들은 이안이 마을에 저주가 내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일러바쳤지. 용병들은 이안이 진짜 저주를 불러올까가 두려워했고 이안 같은 마법사 옆에 서서 싸웠다가는 자신들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징징댔어. 이안은 저주 같은 건 그냥 다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했지. 자기가 퍼뜨린 헛소문은 진짜로 믿다니 어이가 없었거든. 하지만 기사들은 마법사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며 핏대를 세웠어. 분명 자기들을 속여먹을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야.
이안은 기사들이 그냥 억지를 부리며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한다는 걸 깨달았지. 동시에 이게 꽤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알았어. 전장의 꽃은 누가 뭐래도 기사들이었으니까. 가티나 백작의 굳은 표정만 봐도 답이 나왔어. 기사들 없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지. 결국 백작은 기사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테고 이안은 더 이상 자신이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이안은 쿨하게 나섰지. 백작에게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며 만약 자신이 여기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냥 깔끔하게 떠나주겠다고 말이야. 이안은 텐트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다시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싸늘한 경고를 남겼어.